안녕하세요. 저는 박정수입니다. 올해로 65살이 되었습니다. 제가 겪은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제 63번째 생일날 아침이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욕실 거울을 바라보니 깊어진 주름과 하얀 머리카락이 보였습니다. 세월이 이렇게 빨리 흐르는구나 싶어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벽에 걸린 낡은 가족 사진을 보며 젊은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아내와 함께 작은 정육점을 운영하며 세 자녀를 키웠던 날들이 생생했습니다. 큰딸 서연은 변호사, 둘째 태호는 대기업 임원, 막내 민재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손주들도 태어나 집안이 웃음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3년 전 40년을 함께한 아내가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 제 삶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자녀들은 각자의 삶에 바쁘다며 점점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고독은 깊어만 갔습니다. 63번째 생일, 축하해 줄 사람 하나 없는 쓸쓸한 아침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큰딸 서연이었습니다. 그녀는 프리미엄 실버 케어 센터에 입주하라는 제안을 가져왔습니다. 처음엔 자식들이 저를 짐처럼 여기는 건 아닌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서연은 최첨단 의료시설과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운했지만 새로운 환경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자주 찾아올 수 있냐고 물었고 서연은 자주 찾아뵙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음 날 케어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고급 호텔 같은 외관, 잘 조성된 정원, 환하게 웃는 직원들, 깨끗한 개인실, 최신 헬스장, 도서관, 영화관, 카페까지 갖춰져 있었습니다. 수영, 서예, 음악 감상 모임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한 노신사가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2개월 전에 입주했는데 지금은 매우 만족스럽다며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매일이 즐겁다고 했습니다. 그의 말에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결국 입주를 결심했습니다. 입주일에 자녀들과 손주들이 모두 와서 배웅해 주었습니다.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첫날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낯선 천장을 보며 현실을 인식했습니다. 식당에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오후 수영 수업에 참여했는데 생각보다 재미있었습니다. 한 노신사가 다음날 바둑 모임에 함께 참여하자고 제안했고 저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새로운 경험을 하며 케어센터 생활에 적응해 갔습니다. 얼마 후 큰딸 서연이 찾아왔고 저는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고 매일 배우는 것이 있어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매일 아침 수영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오후에는 바둑이나 서예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특히 서예 작품들이 제 방을 채워갔습니다. 가끔 가족이 그리워 눈물을 흘리기도 했지만 친구들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수영을 통해 체력이 좋아졌고 다양한 사람들과의 대화로 시야가 넓어졌습니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마음가짐이었습니다. 과거만 생각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현재를 즐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케어센터 생활이 계속 행복하기만 했다면 좋았을 텐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조금씩 문제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식당 음식의 질이 떨어지고 청소가 꼼꼼하지 않았습니다. 프로그램들도 점점 형식적으로 변했고 직원들의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강사의 개인 사정으로 수업이 취소되는 일이 한 달에 한두 번씩 일어났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의료 서비스였습니다. 입주할 때 24시간 의료 지원을 약속받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옆방 노신사가 갑자기 심한 어지럼증을 호소했는데 당직 간호사가 자리를 비워
119를 불러야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쌓이며 입주민들 사이에 불만이 커졌습니다. 저도 점점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처음에 설렘과 기대가 사라지고 실망과 분노가 자리 잡았습니다. 어느 날 용기를 내어 관리사무소를 찾아갔지만 형식적인 답변뿐이었습니다. 제 말을 진지하게 들으려는 태도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 갑자기 한 노인이 쓰러진 것입니다. 직원들의 대응이 너무 늦어 결국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위독한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 이후 케어센터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입주민들은 대책을 논의했고 관리사무소에 항의했지만 대응은 여전히 미온적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직원들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6개월 지났으니 서비스를 줄여도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어차피 계약금을 다 받았고 노인들은 기억력도 안 좋으니까 괜찮다는 말까지 들렸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우리를 진심으로 돌보는 게 아니라 돈벌이 수단으로만 여긴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음 날 친한 노신사에게 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더 이상 여기 있고 싶지 않다고. 그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막내 아들 민재가 찾아왔고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민재는 깊은 한숨을 쉬며 미안해했지만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한들 무엇이 달라지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케어센터에 온 지 8개월이 지났습니다. 점점 가족들과 멀어지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입주 초기에는 자녀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방문이 뜸해졌습니다. 전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딸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요즘 왜 안 오냐고 물었고 서연은 일이 너무 바빠서 다음에 꼭 가겠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둘째 태호에게도 막내 민재에게도 전화를 걸어봤지만 모두 바쁘다는 대답뿐이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나보다 중요한 게 있냐고 묻고 싶었지만 차마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가족들의 빈자리를 채우려고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했지만 그 어떤 것도 가족의 빈자리를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밤이면 옛집에서의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의 모습, 명절의 떠들썩함, 그 모든 게 그리웠습니다. 어느 날은 로비에 앉아 현관만 하염없이 바라봤습니다. 누군가 들어올 때마다 혹시 우리 자녀들인가 했지만 매번 실망했습니다. 케어센터 생활이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가족들과 멀어진 것도 서러운데 이제는 같이 사는 사람들과도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친한 노신사와 함께 헬스장에 갔습니다. 하지만 헬스장에 들어서자마자 불편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저희가 러닝머신에서 천천히 걷기 시작하자 한 입주민이 다가와 왜 이렇게 느리게 하냐며 다른 사람들도 써야 한다고 했습니다. 친구 노신사가 화를 냈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시설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고. 저도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뭐 공짜로 있냐고. 순간 헬스장 안 분위기가 싸늘해지고 말다툼은 점점 격해졌습니다. 직원이 중재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케어센터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쳐도 인사를 하지 않고 식당에서도 서로 등을 돌렸습니다. 저는 방에 틀어박혀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며칠 후 관리사무소에서 시설 이용 시간을 정해서 운영하겠다는 공지가 왔지만 이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한 입주민이 따끔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때문에 모두가 불편해졌다고. 다음 날 친구 노신사와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대로는 정말 못 살겠다고.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로비의 모든 입주자들을 모아놓고 진심으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는지,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이곳에 온 거 아닌지.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몇 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서로의 아픔을 나누었습니다. 한 입주민이 눈물을 글썽이며 자신도 외롭고 힘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날의 대화는 우리 모두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처지였고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해야 한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로 케어센터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가족들과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인생에는 때때로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뒤흔드는 순간이 있습니다. 저에게 그런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제 손자 준호의 8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마음이 설렜습니다. 준호를 위해 축구공을 선물로 준비하고 파란색 포장지로 정성스레 포장했습니다. 하지만 곧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케어센터 규칙상 저녁 외출이 쉽지 않다는 것을요. 그때 둘째 태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 준호 생일 파티라며 올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가고 싶지만 규칙이 그렇다고 밤에 외출하기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태호의 목소리가 실망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정말 못 오냐고 준호가 많이 기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손자의 생일 파티에도 가지 못하는 할아버지. 준호의 웃는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야?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친구 노신사였습니다. 괜찮냐며 우는 소리가 나서 왔다고 했습니다. 문을 열자 친구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준호의 생일 파티에 가지 못하는 것, 가족들과 점점 멀어지는 것, 이곳에서의 외로움과 답답함. 친구는 말없이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울지 말라고, 우리 여기서 나가자고. 이렇게 사는 거 아니라고. 친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왜 안 되냐고, 우리 아직 살아있다고.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우리라고. 확 깨닫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아직 살아있어요.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내 말이 맞다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우리 정말 나가자고. 결심이 섰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케어센터를 나가서 어떻게 살아갈지, 무엇을 해야 할지. 결심을 하고 나니 우리 안에 용기가 생겼습니다. 친구 노신사와 저는 케어센터의 문제점들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겪은 모든 일을 적어보자고,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불친절한 직원들의 태도 변화. 점점 맛없어지고 줄어든 식사량. 외출을 제한하는 과도한 규제. 프로그램 축소와 질 저하. 의료 서비스 부실. 시설 관리 소홀. 목록이 길어질수록 우리의 마음도 무거워졌습니다. 우리는 밤새 증거를 모으고 정리했습니다. 사진도 찍고 다른 입주자들의 증언도 녹음했습니다. 긴장된 마음으로 관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다른 입주자들이 우리를 응원해 주었습니다. 관리자가 놀란 표정으로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고, 더 이상 여기서 살 수 없다고. 친구가 우리가 준비한 자료들을 관리자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사진, 녹음 파일, 상세한 기록들. 관리자의 안색이 창백해졌습니다. 관리자는 계약 해제에 위약금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부분도 준비해 왔다고, 그 위약금이 부당하다는 것도
증명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관리자는 잠시 고민하더니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며 요구를 받아들이겠다고 계약 해지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계약 해지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10일 후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될 거라고 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는 우리의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우리가 해냈다고, 드디어 여기서 나갈 수 있다고,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던 다른 입주자들이 우리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케어센터를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날이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가족들 근처에 작은 빌라를 구했습니다. 이사날 케어센터를 나서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우리 해냈다고, 이제 진짜 새 삶을 시작하는 거라고. 새 집으로 들어서는 순간 우리 앞에 펼쳐진 가능성들이 느껴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친구가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맘대로 할 수 있다고,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우리 자신이라고. 짐을 풀면서 우리는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가족들과 더 자주 만나기,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던 취미 시작하기,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기. 새 집으로 이사한 지 일주일이 지나 드디어 가족들과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분주히 준비를 했습니다. 손주들이 좋아하는 음식도 만들고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초인종 소리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문을 열자 손자 준호가 제일 먼저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아버지 보고 싶었다는 준호의 목소리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오랜만에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큰딸 서연이 정말 죄송하다고, 자신이 잘못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라고, 오히려 좋은 경험을 했다고, 소중한 친구도 얻었다고, 둘째 태호가 아버지를 더 자주 찾아뵀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부터라도 자주 보자고. 막내 민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자주 볼 수 있겠다고. 그렇게 우리는 오랜만에 가족의 따뜻함을 나누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서로를 향한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새 집에서의 생활이 안정되면서 저와 친구 노신사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노인 권익 향상을 위한 활동이었습니다. 친구가 제안했습니다. 우리가 겪은 일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면 어떻겠냐고. 우리는 지역 노인복지관에 연락해 강연 기회를 얻었습니다. 강연장에 들어서자 많은 분들이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강단에 올라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케어센터에서의 경험, 겪었던 어려움들, 그리고 그것을 극복해 나간 과정까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친구가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포기하고 싶었다고, 하지만 함께 힘을 모으니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고. 저도 덧붙였습니다. 나이 들었다고 해서 우리의 권리를 포기할 순 없다고, 우리도 여전히 존중받아야 할 소중한 존재라고. 강연이 끝나자 객석에서 뜨거운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강연 후 여러분들이 다가와 덕분에 용기를 얻었다고, 자신도 변화를 만들어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의 활동은 계속되었습니다. 다른 복지관에서도 강연 요청이 왔고 지역 방송 출연 제안도 받았습니다. 친구가 감격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다니 믿어지냐고. 여러분, 케어센터나 실버타운은 우리 노인들을 위한 공간이라고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자유와 존엄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 경험을 통해 깨달은 건 진정한 행복은 편안함이 아닌 우리의 선택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케어센터가 모두에게 나쁜 곳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각자의 필요와 원하는 삶의 방식이 다르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어디서 살든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족의 소중함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는 오해도 생기고 멀어질 수도 있지만 결국 우리를 지탱해 주는 건 가족입니다. 그리고 나이 들어서도 새로운 인연을 만들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인생에는 끝이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는 누군가에겐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자신을 믿고 도전하세요. 앞으로 케어센터와 실버타운이 더 나은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노인들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고 진정한 의미의 집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꿈꿀 수 있고 변화를 만들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